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심리학개론 제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2강 강의는 사회성 및 정서 발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착 발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주 양육자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애착이라 말하죠. 아래 각주에 보면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우리는 어태치먼트 애착이라고 합니다. 자, 유아에게는 필요한 물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성인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애착이 되겠습니다. 애착의 주요 요인에서 접촉 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촉 위안의 대표적인 실험이 있죠. 그게 바로 스피츠라는 학자의 실험이 있고 할로우의 실험이 있고 필드와 그의 동료들의 실험이 있는데 여기서 할로우, 거기 니은의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츠는 1940년대 미국의 정신의학자입니다.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고아원에 있는 유아들의 발달을 연구했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이 충분한 음식과 청결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량이 첫 해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접촉 위안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실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고아원에서 많은 애착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대로 충분한 음식과 청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애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로우의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입니다.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 원숭이들을 어미에게서 떼어내어 철사로 되어 있고 젖꼭지를 단 인형과 끊어주세요. 철사의 동그라미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형과 끊었죠. 담요로 덮여 있고 젖꼭지를 단 인형 대리모에게 각각 할당하였습니다. 담요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면 새끼 원숭이들은 철사 인형보다는 담요로 된 인형에 매달려 있었다. 이것도 접촉 위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먹이가 아닌 접촉 위안이 어미에게서 형성하는 애착의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접촉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철사보다는 바로 담요로 되어 있는 덮여 있는 그 대리모 어린 원숭이의 대리모에 더 많이 애착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드와 그의 동료들이 있는데요. 접촉이 미성숙한 유아의 신체적 성장에 놀랄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미숙아들을 나누어 한 집단의 미숙아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끊어요. 다른 집단의 미숙아들은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결과 마사지를 받은 미숙아 집단이 몸무게 증가가 빠르고 더 활동적으로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접촉 위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촉 위안에서 니은 지문이 중요합니다. 이 할로우의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시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애착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애착에 있어서 접촉 위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 애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피츠의 실험, 스피츠의 연구라고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할로우는 실험인데요. 할로우는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이었습니다. 자,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에서 우리는 접촉 위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 철사로 엮어진 어린 원숭이 대리모와 담요로 덮여진 어린 원숭이 대리모에서 담요로 덮여 있는 어린 원숭이 대리모에게 접촉 위안을 더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접촉 위안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드의 연구인데요.
필드 등의 연구, 여기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에 대해서 이 손으로 마사지해준 그 미숙아들이 훨씬 더 발달이 빨랐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이 정도 되면 되고요. 할로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애착 행동 측정인데 애착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의 유형에서 에인즈워드의 낯선 상황 검사가 있습니다. 기억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정 애착이 있고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고 불안정 저항 애착이 있고 혼란 애착이 있습니다. 가번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다라는 문제가 되는 애착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낯선 상황 검사 거기에 가로쳐 주세요. 에인즈워드의 낯선 상황 검사입니다. 유아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계획된 방식으로 주 양육자가 같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유아가 보이는 불안 행동을 측정했던 학자가 에인즈워드입니다. 안정애착은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놀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요? 주 양육자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없거나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약간 놀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주 양육자가 없고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탐색하는 것이 줄어들었으나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하며 접촉하려 하면 이거는 안정애착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정 회피애착입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합니다. 회피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회피애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애착입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는 극심한 분리불안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분리불안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화를 냅니다. 저항의 모습이죠. 화를 내지만 거기서부터 가로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다가는 이내 화난 듯 밀쳐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난 듯 밀쳐낸다. 이게 바로 저항의 착입니다. 다 불안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혼란의 착입니다. 이것은 회피의 착이라고 하는 것과 저항의 착이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혼란의 착이라 합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접근하고 끊어요.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봅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접근한다. 그냥 친근하게 다가간 게 아니라 얼어붙은 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보는 것은 바로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부분이 바로 혼란의 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에인즈워드 우리가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 하는데요. 자,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반대말은 불안정이겠죠. 그런데 불안정의 형태가 회피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의 형태가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애착이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서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불안정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있다. 예, 불안정 회피애착은 무관심과 회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저항은 분리불안과 분노, 화를 낸다 그랬으니까 분리불안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자, 이 혼란애착은 그냥 회피애착하고 그 다음에 저항애착이 같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혼란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각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렌츠의 각인입니다. 로렌츠 실험은 거기 밑에 있는 대로
각인 실험에서 우리가 어린 거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임프린팅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힌 것을 우리가 각인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영화는 맨 처음 보거나 소리를 듣는 움직이는 대상에 자동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각인은 발달 결정기에 신속하게 일어나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디귿 별표 치시고요. 로렌츠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화된 것처럼 실험한 결과 어린 거위들이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렌츠의 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로렌츠의 각인 실험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애착에서 각인 실험이 있다. 로렌츠의 어린 거위 실험. 이거는 각인 실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렌츠의 거위 실험은 많이 아시죠? 거기 디귿에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화된 것처럼 실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린 거위들은 이 사람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부화된 것처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위들은. 그래서 그 각인에 의해서 이 거위들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거위들에게. 그래서 어린 거위들이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것을 증명해 본 실험입니다. 자, 거위들이 사람에게서 각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보면 접촉위안이라고 하는 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할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착의 유형을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정 저항, 혼란 애착으로 제시한 사람이 에인즈워드고, 그 다음에 각인 실험과 연관성 있는 학자는 로렌츠의 어린 거위 실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개론에는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잘 실험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제 친사회적 행동을 보겠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에 각주가 붙었는데요.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나누는 것이나 돕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나 보살피는 것이나 협조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합니다.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하고요. 종의 보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유전이 강조되는 이론은 사회 생물학적 이론에 해당됩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것으로 보는 이론은 정신분석은 초자, 인지발달 이론은 역할 수용,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강화와 처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사회적 행동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깁슨과 워크의 시각절벽, 시각별황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깊이 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지각을 알아보는 시각절벽 실험입니다. 자, 깊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유리가 있다. 그걸 밟고 아래를 봤을 때 상당히 두려운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지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실험입니다. 생후 6개월경 영아가 깊이지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기어다닐 줄 아는 영아는 시각 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위로 기어다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무서워서요. 이는 영아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해서 깊이를 지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기어다니지 못하는 영아도 시각 절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깁슨과 워크의 깊이지각 실험은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바로 이제 시각 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시각 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위를 영아가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아가 깊이지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깊이지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그게 바로 깁슨과 워크의 깊이지각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가현운동, 착시, 심적회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현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가현운동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그 밑줄 친 부분이거든요. 가현운동의 개념.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현상.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차와 나란히 이렇게 딱 서 있었을 때 한쪽에 차가 가는데 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현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영화의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베타 운동이며 예를 들면 두 개의 광점이 적당한 광점은 이 빛이 나는 지점을 말하는데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전멸을 해요. 깜빡 그 다음에 깜빡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광점이 그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가현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현운동의 종류가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는 흐르는 구름에 둘러싸인 달이 마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유도운동이나 이 시험이 이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구름에 둘러싸인 흐르는 구름이 이렇게 딱 흘러가잖아요. 그러한 둘러싸인 달이 마치 반대 방향으로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유도운동이다라고 하고 암흑 속에 있는 하나의 광점을 보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자동운동감 끊어요.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한 운동을 계속해서 관찰한 후에 반대 방향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운동 잔상 등도 가현운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가현운동이 필기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가현운동의 개념이 움직이지 않은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데 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죠. 자, 이게 이제 가현운동의 개념이에요. 자, 가현운동에서 거기 보면 밑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유도운동이 나왔어요. 유도운동. 자, 흐르는 구름에 둘러싸인 달이 있습니다. 흐르는 구름에 둘러싸인 달이 자,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달이 거기 있는 대로 마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유도운동이 시험에 출제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점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운동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운동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광점을 우리 암흑 속에 있는 하나의 광점을 보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암흑 속의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 암실에서 어떤 광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동 운동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잔상이 있습니다. 자, 운동 잔상은 한 방향을 향한 운동을 계속해서 관찰한 후에 한 방향으로 쭉 운동을 계속해서 향한 운동을 관찰한 후에 반대 방향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잔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을 쭉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운동, 즉 왼쪽이요. 반대 방향으로 운동이 나타나는 현상, 반대 방향의 운동으로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운동 잔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유도 운동 하나입니다. 유도 운동, 요 시험 문제 그대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고 착시 들어갑니다. 자동 운동, 가연 운동, 그 다음에 유도 운동, 양안 부등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동 운동, 그러니까 여기 가연 운동도 착시 현상 중에 하나죠. 착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시 현상 중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자동 운동, 암실 내 수미터 거리에서 정지된 관점을 한동안 응시하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여기 안에 있었죠. 자, 야간 운행 비행사는 불빛을 계속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동 운동 착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동 운동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 자동 운동감,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 운동, 파이 운동, 외연 운동 다 동의어인데요. 자, 두 개의 정지 대상을 0.06초의 시간 간격으로 다른 장소에 제시하면 마치 한 개의 대상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즉, 두 개의 빛이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며 반짝이면 빛 하나가 앞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연 현상, 가연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도 운동이 있다. 여기 가연 운동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이거 유도 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정지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반대로 운동하는 것이 정지해 있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 유도 운동은 저기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구름, 달,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거고요. 실제로는 정지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 즉, 예를 보면 열차가 줄지어 있을 때 다른 열차가 움직일 때 자신의 열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 구름이 움직이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제가 유도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연 운동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서 유도 운동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유도 운동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양안 부등, 양안 불일치 현상, 좌우 망막의 불일치에서 생성되는 착시 현상.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좌우 망막의 불일치, 망막이 불일치되어서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양안 부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착시에 네 가지를 했습니다. 자동 운동했고, 가연 운동했고, 유도 운동했고, 양안 부등 현상, 필기 시험 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심적 회전입니다. 자, 심적 회전은 우리가 이제 그 입체적인 부분에서 거기 심적 회전에 보면 2차원, 3차원적 물체의 심상을 회전하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죠. 심적 회전은 맨 아래 보면 기억 정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상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로 쳐주시면 돼요. 심적 회전은 지각에 기초한 표상, 상사적 표상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적 표상체계 오른쪽에 아날로그라고 써져 있죠. 아날로그, 즉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거기 보면 서로 상자에 유사할 사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이 유사하게 보여주는 어떤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표상체계 심적 회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 정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상됨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심적 회전이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심적 회전은 2차원적이거나 3차원적인 물체의 심상을 끊어요 회전하는 능력입니다. 심적 회전이라 했으니까 주로 지각의 역할을 하는 우뇌에서 사용되고 우뇌의 동그라미요. 이는 공간적 처리 능력의 시간과 지능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뇌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공간적 처리 능력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적 회전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날로그적 지식표상의 활용 형태다. 이 밑줄 친 지문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날로그식 지식표상이다. 이 대목에 가로치면 돼요. 자, 표상되는 세 개의 주요 특성과 표상하는 세 개인 표상 구조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표상 양식이 있습니다. 즉 표상되는 세 개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이 표상 자체의 공간적 특성으로 그리고 서열적 순서적 특성이 선형적이거나 수적인 체계의 특성으로 표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에 기초한 상사적 아날로그적 표상 양식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상표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회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심적 회전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심상표상은 파이비오, 그 다음에 셰퍼드, 그 다음에 코슬린 등에 의해서 깊이 연구되었고 심상의 여러 특징들이 밝혀졌습니다. 심상표상은 공간적 매체상에서 일어나며 외계의 물리적 공간의 간격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심상의 각 부분이 대상의 한 부분과 상응하게 됩니다. 시각 자극에 대한 심상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심상상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마음의 눈으로 훑어보는 시간은 실제 대상상에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 개념만 알아놓으시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팁으로 읽을 거리로 제공해 드린 거고 심적 회전이라고 하는 것 2차원적이거나 3차원적인 물체가 있다. 2차원적이나 3차원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체의 심상을, 물체의 어떤 상을, 그렇게 해도 돼요. 상을 회전하는 능력을 심적 회전이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지각이니까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날로그적인 지식표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4차원이라 하면은 디지털과 관련성이 있는 건데 2차원이나 3차원적인 물체 이런 것들은 되게 아날로그적 표상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뇌에서 많이 사용되고 공간적 처리 능력의 시간, 지능, 공간적 처리 지능이요. 그런 것들과 연계가 되는 것이 심적 회전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1번만 정확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이제 정체감 발달의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정체감 발달은 자아 정체감,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수준 분류 3번이 중요하죠. 3번 별표 쳐주시고요. 자, 자아 정체감, 정체감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착 끝났고요. 애착은 여기서 끝났고 실력 따지기에서 정체감으로 넘어왔습니다. 번호를 애착을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감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덴티티, 즉 정체감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 때의 발달과로서 이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자, 자아정체감,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며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개별성입니다. 총체성,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 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총체성입니다. 계속성, 시간이 경과해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계속성이 되겠습니다.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입니다. 정체감 형성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 전기가 아동기죠. 아동기의 경험이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고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이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계속됩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정체감의 발달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계속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마르샤의 자아정체감 수준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별성이라든지 자신의 모든 부분의 총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정체감에 여기에서 마르샤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마르샤라는 학자는 정체감 수준을 분류했는데요. 정체감 수준을 분류했는데 그것을 분류할 때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관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정체감 수준 분류를 네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감이 앞에 들어갑니다. 정체감 성취, 그 다음에 정체감 유예,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 그 다음에 정체감 혼미 또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미로 쓰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갈수록 정체감 성취이니 이쪽으로 갈수록 성취 지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정체감의 성취지위란 말을 마르샤는 썼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성취지위가 가장 낮습니다. 성취지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정체감의 성취, 그 다음에 정체감의 유예, 정체감의 유실, 정체감의 혼미 이런 것 네 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도표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분이 되고 두 가지의 기준이 위기 경험입니다. 위기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체감 성취가 있고 정체감 유예가 있고 정체감 유실이 있고 정체감 혼미가 있습니다. 자, OX로 하면은 정체감 성취는 위기 경험과 관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미는 혼미는 위기 경험도 하지 않고 관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될 수 있는 항목은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과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유예라고 하는 것은 위기 경험을 하는데 타인의 관여는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좌충우돌을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은 채 타인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인의 관여는 대개 누구겠습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관여를 해서 정작 그 사람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체감 유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밑에 각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르샤는 정체감 수준을 성취주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정체감 성취를 위해서는 정체감 유예 상태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체감 성취를 위해서는 정체감 유예에서 이렇게 성취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뭐라 하죠? 심리사회적 유예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위기 경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에 의해서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유예 상태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정체감을 성취한 것 같지만 외적 충격이 오면 쉽게 정체감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예 상태를 거쳐서 정체감 성취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동그라미 1번 정체감 혼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성취주의로 끊어요. 직업 계획이나 이념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한 참여를 하지 않거나 쉽게 중단해버리고 자아에 대해 인정되고 통합된 견해 형성에 실패합니다. 정체감 유실입니다. 정체감 유실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끊어요. 바로 부모나 기타 권위주의에 의하여 주어진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조하는 것을 정체감 유실이라 합니다. 정체감 유예입니다. 정체감 유예는 여러 가지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 관여를 보이지만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여 정도는 낮아요. 그리고 대개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감 성취, 획득입니다.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끊어요. 비교적 강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끊어요. 상황적 변화에 따른 동요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의사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도덕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도덕성 발달입니다. 자, 도덕성 발달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콜버그가 나오고, 자, 두 번째 피아제가 나오고, 세 번째 길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라고 합니다. 3수준 6단계 이론이라 하고, 피아제는 큰 틀에서 보면 2단계론을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길리건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차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콜버그의 3수준을 하면 전인습 수준, 그 다음에 인습 수준, 그 다음에 후인습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전인습 수준의 2단계, 인습 수준의 2단계, 후인습 수준의 2단계가 있습니다.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9살에서 10살입니다. 9살에서 10살 이전은 전인습, 이후는 인습이라는 겁니다. 후인습은 바로 특별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인습이 되겠습니다. 6단계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벌, 순서대로 욕, 대, 법, 개, 보입니다. 벌욕, 대법, 계법 꼭 외우시면 좋겠네요. 벌과 복종입니다. 벌과 복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의 수단입니다. 욕구 충족의 수단, 이것을 상대적 쾌락주의라고도 합니다. 대인관계의 조화입니다. 대인관계의 조화는 착한 소년 또는 소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의 조화 또는 벌과 질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정신입니다. 사회계약정신은 다수의 합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편적 도덕원리입니다. 보편적 도덕원리는 양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짓기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벌력, 대법, 계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피아제의 2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피아제 2단계는 타자로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타율적 도덕기라고 하고 자율적 도덕기라고 하는데 이 연령도 마찬가지 9살에서 10살이 구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9살에서 10살 이전에는 타율적 도덕기, 즉 사실적 도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율적 도덕기, 9살에서 10살 이후 고학년 때는 바로 상대적인 도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규칙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는 규칙을 강조하기보다는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고 규정이나 규칙이요. 규칙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죠. 자, 길리건의 성차 이론이 있습니다. 성차 이론 첫 번째. 이 길리건은 콜버그 도덕 이론에 대해서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 학자입니다. 발달 이론을 비판한 학자. 그것을 여성 윤리학자인 길리건이고 이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할 때 남성 위주의 도덕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인 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문화적인 편견도 있고 자, 여성의 도덕성은 남성의 도덕성만큼은 그만큼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콜버그인데 그렇지 않고 길리건은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개로 이런 것들을 성별의 차이인 성차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길리건의 남녀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것들만 써보면 이 정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요. 남성은 사회적 정의,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여성의 도덕성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보살핌,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돌봄이라든지 책임 이런 것 등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로 여성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콜버그의 발달, 도덕성 발달에서 도표가 있는데요. 전인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습이란 단어에 각주가 붙었네요. 인습은 사회, 규칙, 기대, 관습, 권위에 순응한 것을 말합니다. 아, 규칙 등에 순응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습이라 한다. 자,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사회적인 규칙 등에 순응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인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전인습이 있고 인습이 있고 후인습이 있다. 벌과 복종지향 욕구 충족의 수단, 대인관계 조화, 법과 질서 준수, 사회계약 정신, 그 다음에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벌과 복종지향을 보면 복종해야 하는 불변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벌을 받게 되며 벌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 충족 수단, 상대적 쾌락주의와 동의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이지 수단의 동그라미 더 이상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인습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 질서의 염두에 둔 판단을 하는데요. 사회적 대인관계 조화가 이제 사회적인 승인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조화니까 동기와 감정이 정의로운가에 비추어 생각하며 결국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대인관계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고하며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서, 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4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 정신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면 동의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나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 단계로서 옳고 그름을 개인의 양심만 동그라미,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됩니다.
양심의 원리는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고 법을 초월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당성과 같은 보편적 원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양심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의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욕구 충족의 수단은 상대적 쾌락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대적 쾌락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조화가 있는데 대인관계 조화는 착한 소년, 그 다음에 소녀 지향이다. 이렇게 해서 동의어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의 비판이 있는데요. 이 비판은 심화학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덕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행동의 실천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도덕적인 판단 능력과 도덕적 행동의 실천,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콜버그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요. 6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단계가 보편적 도덕 원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퇴행이 자주 발견된다. 그러니까 콜버그는 이렇게 6단계로 쭉 넘어간다 했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퇴행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적인 편견이 있다고요. 백인 남성을 연구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편견이 있어서 문화적인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당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덕 갈등에 대한 반응을 채점하기가 어렵고 상당 훈련과 경험이 요구되고 재검사를 하였을 때 같은 도덕 갈등에 대해서 반드시 처음과 같은 종류의 도덕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 요인입니다.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야기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기억의 발달과 관계가 됩니다. 어린 아동들은 이야기의 앞부분에 자세한 것을 잊어버리고 끝부분의 이야기만을 자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시되는 이야기의 복잡성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잊어버리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억하는 기억 요인,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별 차이로 인한 남성 편향성을 보였다. 말씀드렸죠? 남성 편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남성 편향성의 가로. 자, 여기 있는 심학습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비판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7가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들어갑니다. 피아제는 도덕 발달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모두 2가지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사실적 도덕성, 타율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 문제는 오른쪽과 나쁜 쪽이 있으며 규칙을 동그라미 규칙이에요. 따르는 것이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6살에서 10살의 아동은 규칙과 신념에 대한 강한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규칙의 동그라미, 그것에 항상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종의 동그라미. 타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들은 규칙이란 권위적 인물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며 매우 신성하고 결코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에 도로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아동은 그 행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율적 도덕 단계 아동들은 규칙을 절대시합니다. 규칙의 동그라미 치고요. 아동들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결과, 여기다 써드렸죠. 결과가 중요하다. 규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우연히 컵 15개를 깨뜨린 아이가 잼을 훔치려다 컵 1개를 깨뜨린 아이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결과적으로 15개나 깼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상대적 도덕성입니다.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규칙을 위반해도 항상 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10살, 11살이 되면은 도덕성 발달의 2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10살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들은 사회 규칙들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규칙 변경의 동그라미, 규칙이 사람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규칙이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위배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동은 행동 자체의 객관적 결과보다는 의도, 동그라미요. 의도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컵 15개 깬 아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잼을 훔치려다 컵 1개를 이제 깨뜨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나쁘냐?
잼을 훔치려다가 컵 하나를 깼더니 아이가 더 나쁘다 이 말이죠. 의도가 바로 이제 컵을 훔치려고 했으니까 그게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의 발달이 있는데요. 인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거죠. 사회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지적 요소, 자아 중심성의 감소와 역할 수용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아이와 구체적 조작기의 초반부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학년, 7살, 8살, 9살 이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까지가 바로 이제 타율적 도덕기거든요. 그래서 고학년부터 이후 4, 5, 6학년 이후는 우리가 보통 자율적 도덕기라고 하니까 상대적 도덕기요. 따라서 인지적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죠. 자아 중심성 또는 자기 중심성이 점점 더 감소되고 역할 수용의 능력, 이거는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능력,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험, 또래와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작용이 융통성이 있는 자율적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자, 참고하시죠. 길리건 들어갑니다. 길리건은 도덕 콜버그 이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비판이 나와 있는데 남성의 도덕적 발달 수준이 더 높고 여성의 도덕적 발달 수준은 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콜버그예요. 그래서 남성 편향성을 보였다라고 했었잖아요. 비판에서. 그래서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그렇지 않다. 남녀는 정의와 타인의 친한 애정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은 옳고 그름의 정의의 입장에서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정의의 입장의 밑줄. 그래서 정의, 저스티스, 공정성, 공평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성은 타인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의 조화, 거기에 가로 묶어주세요. 보살핌, 배려, 책임, 애착, 희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애착, 그 다음에 희생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은 이러한 것들의 이제 도덕적 추론을 하는 것이고 정의, 공정성, 공평성,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딱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리건의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자, 제2장에 보니까 성격 심리학이 나와 있죠. 성격 심리학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격 이론의 학자들을 볼 거예요. 성격 이론의 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